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지난주에 제 사무실로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손이 덜덜 떨리면서 세금 고지서를 내밀더라고요. 금액을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2억 원. 이 할아버지가 뭘 잘못하셨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분은 그저 평범한 아버지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해 놓고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78살 이정민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하셨죠. 그렇게 40년을 일해서 드디어 강남에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셨습니다. 나이가 70을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아들이 물려받을 텐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상속세가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살아있을 때 미리 아들한테 집을 넘겨주자는 거였어요.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등기소 가서 아들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이것도 세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증여세라는 게 있다면서요. 50억 원짜리 집을 그냥 주면 증여세만 8억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꾀를 내신 거죠. 그럼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반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들이 돈을 준비해서 아버지한테서 집을 사는 걸로 하자는 거였죠. 서류상으로만 말이에요. 먼저 은행에 가서 30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0억 원은 아들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준비했다고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도 그럴듯하게 작성하고 돈도 실제로 주고받는 척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완벽하다. 이제 세무서에서도 뭐라고 할 게 없겠지? 하지만 세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무서에서는 정말 무서운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벌이와 씀씀이를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정민 할아버지 아들의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20억 원이라는 거금을 모을 수 있었겠어요? 세무조사관이 아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2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아들은 당황해서 대답했죠. 아버지께서 미리 주신 돈이에요. 그러자 조사관이 바로 물어봤어요. 그럼 그 돈 받으실 때 증여세 신고는 하셨나요? 바로 이 순간 모든 게 들통이 난 겁니다. 세 번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세금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을 안게 된 거죠. 세무서에서는 할아버지에게 세 가지 세금을 한꺼번에 물렸어요. 첫째, 50억 원 전체에 대한 증여세. 이것만 해도 8억 원이 넘어요. 둘째, 거짓 서류를 만든 것에 대한 벌금. 이게 또 몇억 원이에요. 셋째,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까지요. 결국 정직하게 증여세만 냈으면 8억 원으로 끝날 일이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불어난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억울해요. 자식 좋은 일 해주려다가 이런 벌을 받다니. 네 번째 실수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다는 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5살 박명철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이분은 좀 더 영리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시더니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아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신 거죠. 박명철 할아버지에게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한 분 계셨어요. 최순배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국민연금 받는 게 전부인 그런 분이었죠. 박명철 할아버지가 이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순배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통장 좀 빌려줄 수 있겠으나?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박명철 할아버지가 자신의 돈 20억 원을 최순배 할아버지 통장에 넣어놓고 며칠 후에 그 돈으로 아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최순배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준 것처럼 보이게 하려던 거죠. 차용증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자도 정해 놓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세무서 직원들은 정말 눈이 밝아요. 최순배 할아버지는 한 달에 연금 100만 원 받는 게 전부인 분인데 갑자기 20억 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거예요. 이게 수상하지 않겠어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최순배 할아버지는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나는 그냥 친구 부탁으로 통장만 빌려준 건데 왜 나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 결국 모든 게 밝혀졌어요. 세무서에서는 이런 걸 우회증여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박명철 할아버지에게는 정직하게 신고했을 때보다 2배나 많은 세금을 물렸어요. 벌금까지 합치면 거의 15억 원 정도 되었죠. 박명철 할아버지는 나중에 제게 후회하며 말씀하셨어요. 괜한 꾀를 부리다가 친구까지 고생시키고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었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제주도에 사시는 82살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큰아들은 사업을 했는데 잘못되어서 빚이 많았고 작은 아들은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할머니는 당연히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셨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큰아들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냐면 큰아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작은 아들이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큰아들도 어차피 빚이 많아서 상속받아봤자 빚쟁이들한테 다 뺏길 거라면서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빚이 많아서 상속받아도 소용없어요. 동생이 다 받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가 모르셨던 게 있었어요. 상속을 포기하면 할증과세라는 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30%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세무서에서는 이런 걸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봐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했죠. 결국 김순자 할머니 집안은 정상적으로 상속받았을 때보다 5억 원이나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어요. 작은 아들이 제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하신 일인데 왜 이렇게 큰 벌을 받아야 하나요? 네 번째 이야기는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예요. 인천에 사시는 68살 조영수 할아버지는 손자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손자가 고등학생이 되자 할아버지가 생각하신 게 대학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미리 용돈을 마련해 놓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자 이름으로 적금을 만들어서 3억 원을 넣어 놓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단순하게 생각하셨어요. 손자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나중에 손자가 쓸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셨죠. 그런데 손자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 적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어요. 그런 순간 은행에서 세무서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큰 돈이 움직이면 다 세무서에 알려지거든요. 세무서에서 조사를 시작하니까 모든 게 드러났어요. 조영수 할아버지는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까지 물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손자 대학 등록금 마련해 준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세상에 이런 벌을 받다니. 결국 3억 원을 줄여다가 1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 거예요. 손자한테 좋은 일 해주려던 게 오히려 가족 전체에게 부담이 된 셈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대구에 사시는 72살 정혜순 할머니 얘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살림 미천을 마련해주고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돈을 주면 세금이 나온다는 걸 아시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신 거예요. 할머니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냐면 딸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는 거였어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딸 이름으로 사주고 나중에 딸이 그 아파트를 팔아서 살림에 쓰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었어요. 딸의 소득으로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게 뻔하잖아요. 세무서에서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조사가 시작되자 모든 게 밝혀졌어요. 할머니는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했고 거기에 벌금까지 합쳐서 거의 4억 원을 내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제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딸 좋은 일 해주려다가 이런 벌을 받다니 정말 억울해요. 여섯 번째 이야기는 정말 어이없는 경우예요. 울산에 사시는 80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아들이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미천을 대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생각해낸 방법이 참 기가 막혀요. 아들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돈을 주는 거였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몇 달 동안 계속한 거죠. 물론 실제로는 물건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돈만 주고 영수증만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매출로 처리되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봐요. 할아버지가 매일 그 가게에서 1,000만 원씩 물건을 사다가 어디에 쓰는 건지, 창고는 어디에 있는 건지 다 조사를 해봤더니 가짜로 드러난 거예요. 결국 할아버지는 가짜 매출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벌금까지 물게 되었어요. 아들 도와주려다가 이런 곤욕을 치르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일곱 번째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광주에 사시는 74살 이춘자 할머니 사연이에요. 이 할머니는 정말 계획적이신 분이었어요. 딸 둘한테 똑같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셨는데 큰딸은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작은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하신 게 작은 딸한테 미리 더 많이 주자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작은 딸 이름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생겼어요. 작은 딸이 아직 대학생이라서 소득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대학생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겠어요? 세무서에서 당연히 의심했죠. 조사해 보니까 할머니가 사준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년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시작되었는데 세무서에서는 미리 준 아파트 값도 상속 재산에 합쳐서 계산했어요. 이런 걸 사전증여라고 부르는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포함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춘자 할머니 집안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동생한테 미리 준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봤어요. 여덟 번째 이야기는 더욱 황당한 경우예요. 전주에 사시는 77살 한상구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미워서 아들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손자가 21살이 되자 바로 8억 원을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할아버지 생각에는 손자가 성인이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로 가는 증여는 세율이 더 높아요.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조부모 마이너스 손자 간에는 5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거든요. 게다가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났어요. 자기 남편은 빼고 아들만 챙긴다고 해서 가족 간에 큰 싸움이 났죠. 아버지가 우리는 무시하고 애만 챙기시네요. 이러면 안 되죠. 결국 할아버지는 높은 세금도 내고 가족 간의 화목도 깨뜨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아홉 번째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예요. 춘천에 사시는 81살 최영숙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딸이 할머니를 모시고 세무서에 가서 증여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할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다른 자녀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한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한 거죠.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 간에 큰 상처가 남았죠. 누나가 어머니 정신이 흐릴 때 자기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오빠는 뭘 했나요? 10번째 이야기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포항에 사시는 83살 박준호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죠. 할아버지는 해외에 있는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해외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세금 계산이 훨씬 복잡해져요. 게다가 아들이 그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아버지, 한국에서도 세금 내고 여기서도 세금 내야 하니까 너무 부담이 커요. 결국 할아버지는 계획을 바꿔서 국내에 있는 조카에게 먼저 증여하고 나중에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는 복잡한 방법을 쓰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런 실수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0년간 이 일을 하면서 터득한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로 가짜 서류 만들지 마세요. 요즘 세무서는 정말 무서워요. 컴퓨터로 모든 걸 다 들여다보거든요. 여러분이 언제 돈을 뽑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다 알아요. 잠깐의 꼼수가 나중에 몇 배의 세금으로 돌아와요. 두 번째,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하는 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세무서에서 가장 쉽게 잡아내는 수법이에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까지 피해를 입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복잡한 방법 쓰지 마세요. 상속폭이나 이런저런 꼼수 부리다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 낼 수 있어요. 단순하고 정직한 게 가장 좋아요. 네 번째, 손자, 손녀한테 돈 줄 때도 조심하세요. 금액이 크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나중에 들키면 벌금까지 물어요. 다섯 번째, 부동산으로 돈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무서에서는 누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 다 추적해요. 여섯 번째, 사업하는 자녀 도와준다고 가짜 매출 만들어주지 마세요. 이것도 다 걸려요. 일곱 번째, 사전 증여할 때는 나중에 상속세 계산에도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미리 주면 끝이 아니에요. 여덟 번째, 조부모에서 손자로 바로 가는 증여는 세율이 높다는 걸 알아두세요. 부모를 거쳐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홉 번째,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으실 때는 증여나 상속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세요.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열 번째,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복잡한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이 한도를 나누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주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주고 싶으면 한 번에 주지 말고 4년에 나누어서 5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와요. 또 결혼할 때는 1억 원, 아이 낳을 때도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상당한 절세가 가능해요. 실제로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이런 방법으로 10억 원을 세금 하나 안 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셨어요. 아들, 딸 둘한테 각각 5천만 원씩 10년간 주고 결혼할 때 1억 원씩, 손자 낳을 때 1억 원씩 추가로 준 거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받는 것과 증여받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계산해 봐야 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더 비싸져서 상속받을 때보다 지금 증여받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거든요. 특히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을 때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어요. 영농상속 공제라고 해서 최대 2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업승계세제라는 것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줄 때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제도예요.
조건만 맞으면 거의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신고예요. 어떤 꼼수를 써도 결국은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받는 처벌은 정직하게 냈을 때보다 훨씬 커요.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 처음에 꼼수를 쓰려다가 제가 말렸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꼼수를 썼으면 3배는 더 냈을 거라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금은 정말 복잡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10억 원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주려고 하셨는데 그냥 증여하면 3억 원 정도 세금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방법을 바꿔서 할아버지가 먼저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건물을 넣은 다음에 법인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세금이 1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합법적인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서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몇십만 원 상담비 아끼다가 몇억 원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큰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세무사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하세요.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해요. 저는 4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우를 봤어요. 경험 없는 세무사한테 맡겼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 경우도 많았거든요. 세무사 선택할 때는 이런 걸 확인해 보세요. 증여나 상속 업무를 많이 해봤는지, 비슷한 사례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인지요. 가끔 일부 세무사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세무사는 책임 안 지고 여러분만 피해를 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을 끌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금 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이 계속 붙거든요. 특히 큰 금액의 증여가 있었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세무서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큰 돈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늦게 신고하면 왜 늦었는지 해명해야 하고 벌금도 물어야 해요. 그리고 가족끼리 돈 거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차용증도 제대로 써두고 이자도 정해놓고 실제로 돈도 주고 받으세요. 형식적으로만 하면 나중에 가짜라고 걸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현금 거래는 가능한 한 피하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게 다 기록에 남아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은행 계좌를 통해서 주고받고 그 내역을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서둘러서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60 넘으시면 미리 자녀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자녀들도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가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자녀들을 봐요. 미리 알았으면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몇억 원을 내라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꼼수를 부리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돼요.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중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